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때는 독사와 임산부가 동굴에서 같이 자고 사자와 어린 양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이 사자가 미리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가장 우두머리인 동물의 왕 사자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보여드렸고요. 우리 이광재 박사님은 아까 했던 하이텔 1998년도에 이제 만들 때 그때 저는 1997년부터 채식을 했어요. 네, 군대에서부터 채식을 했는데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채식한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 또라이 취급당했거든요. 채식한다고 그러면 이런 놈이다 이런 군대에서 굉장히 그냥 제가 장교 출신인데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 고기 안 먹는 대신 그럼 술 한잔 마셔. 그래가지고 술도 못 마시는데 그냥 억지로 마시면서 그렇게 채식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채식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하이텔이라는 PC통신에 가가지고 정신과학 동호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채식 관련 글이 이분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만난 거예요. 저 외에 채식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 올라가서 채식 캠페인도 하고 그랬던 그런 동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시작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정영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99년부터 이제 하다가 이걸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안 보이네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이제 그때 99년도 정혜건 선생님 처음에 이제 뵀을 때 입시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치던 학원 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막 잘 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날 때 이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채식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죠, 사실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채식 동호회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예상했던 것보다 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채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아는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하이텔이라는 어떤 인터넷 일종의 그런 망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채식의 유익을 알고 있는 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다, 또 환경에도 좋다, 또 이제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동물들의 어떤 생명의 윤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이텔을 이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경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글자가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금 인터넷보다 더 이제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들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내가 왜 여기서 살아 있어야만 하지, 막 그런 이제 고민들이 그때 이제 30대 초중반이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채식 글들을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 의미를 부여해야겠구나, 내 삶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이제 채식 운동이나
또 채식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있던 그 강의실이 이제 한 7층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 이제 문제 풀기 하고 밖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이제 쳐다보니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애들 제가 화학을 가르쳤었는데 화학 강의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채식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식품영양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14년도에 10년 만에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문 저널 같은 거를 이제 좀 읽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그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채식과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신기해. 좀 이따 이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신데 그런 내용들을 나 혼자만 알기는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쓰고 모자라나마 이제 책도 쓰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을 알게 됐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이제 제의받고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근데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채식 운동을 일합시고 이제 막 하다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지만 거의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야 채식 가지고 세상 일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약간 움츠리고 마치 이런 거죠. 여기 뭐 여러분이 바쁘시간 오셨는데 야 먹는 거고 바쁜다고 세상이 뭐 변하겠어? 이렇게 야 그거 그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래 뭐 이런 약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현상 세계는 공통된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과론이죠. 그래서 이제 인과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과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하나는 결정론적 인과론, 완전히 이제 결정된 인과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확률론적 인과론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론적 인과론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B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사주 뭐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뭐 명리학이나 이런 거 풀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죽고 뭐 언제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결정론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현상 세계는 인과론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또 하나는 그 원인과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성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히 엄마의 노력이나 또 아이의 노력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성적이 나왔을 때는 엄마의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엄마의 정보력도 있고 또 아빠의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아빠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할아버지의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심지어는 동생의 어떤 형에 대한 자극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선생님의 자극도 있을 수 있고 또 또래 관계에 어떤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식생활이 그렇다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또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주위에 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돌과 페로라는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부부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쓴 이제 페이퍼도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시간이 돼서. 그런데 이제 암 발생, 암 많잖아요, 그죠? 암 뭐 한 해도 뭐 5만 명씩 이렇게 20만 명인가? 5만 명씩 이렇게 생기잖아요, 매년. 그런데 그 암 발생 원인의 35%가 음식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35%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고 좀 더 이제 90% 확률 신뢰 구간으로 따지면 거의 78%까지 먹는 것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식생활이라는 것은 육류 중심의 어떤 산업화된 식생활이죠. 그런데 이 암이나 이런 질병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 커다란 신체적인 고통이 될 뿐더러 가게가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은 2007년도 미국에는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 뭐 의학 박사와 사회학자 이제 한 4명이 모여가지고 2007년, 2008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미국 파산자의 70%가 의료 파산자예요. 그러니까 의료비 되려고 이제 파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산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면서 자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 노출되고 그것들이 또 사회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아직 추적을 못했을 뿐이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구의 지금 유럽이나 뭐 또 미국도 상당히 이제 재정이 위태롭잖아요. 미국은 이제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제 디폴트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폴트 상태의 그런 기사들이 있다가 끝무렵 이렇게 보면은 의료비 문제 때문에 원인이 됐다. 주요 원인이 이런 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사회복지를 확충을 하는데 그 사회복지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의료비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회복지라는 것도 매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비가 사적 공적이 토탈 합해서 100조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100조가 넘어갔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교를 무상으로 하는데 한 13조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나드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또 보고서를 썼냐면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조사된 그 채식병 관련된 논문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고기로 인해서 얼만큼 의료비가 증가를 하는가를 또 계산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은 최소 35% 내지 뭐 78%까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의료비 100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채식을 하게 된다면 대략 매년 최소 35조에서 많게는 70조, 78조까지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남아도는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유아 보육 전부 다 무상으로 할 수 있죠. 또 점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빈곤 선상에 있는 노인이 지금 48% 거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막 이제 박스 줍고 또 할 일 없어서 그냥 앉아 계시고 이러는데 그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2위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튀어가기 때문에 그래프를 중간에 자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지금 노인 자살률이 한 10년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노인 자살의 이면에는 그런 어떤 빈곤 때문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가 또 해결이 되면은 그런 노인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데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럼 바른 식생활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건강한 식생활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채식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채식이 단순히 고기를 안 먹고 식물성 식이를 하는데 왜 그 수많은 질병들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도 채식하면 낫는다. 당뇨 환자도 채식하면 낫는다. 또 심지어는 골다공증 있는 사람도 채식을 하면 낫는다. 또 우울증 환자도 채식을 하면 낫는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남에서 그 어떤 조현병인가? 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해코지했잖아요.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새로 1만 9천 명인가? 새로 이제 나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런 조현병이 왜 증가를 하고 있는가? 산업화된 사회에서 원인이 뭔가? 그냥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런 건가?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된 식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저희가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은 뭐 창조론이나 이런 거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종교성을 따라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진화론에 근거하자면은 생명체들의 진화 과정은 먹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을 위해서 진화를 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턱 있잖아요, 턱. 저희가 이거 아주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원래 초창기 동물들은 턱이 없었어요. 빨대같이 이렇게 원판같이 생겨서 그냥 들어오는 걸 먹고 배설을 했었거든요. 턱이 개발이 됨으로써 엄청나게 다양한 먹이를 섭취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면역계도 그때 급작스럽게 이제 진화를 해나가거든요. 시기적으로 턱이 발생하면서 신경계, 면역계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거의 똑같은 시기에 발전을 하게 돼요. 진화론 이제 유전자 비교를 하거나 화석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먹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모든 구성원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도 우리가 먹는 걸로 만들고 머리도 먹는 걸로 만들고 신장도 먹는 걸로 만들어요. 뼈도 우리가 먹는 걸로 만들어요. 그죠? 또 내가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 다 먹는 것으로서만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잘못 먹으면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질병이 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먹는 거를 잘 조절을 함으로써 신체가 건강을 살릴 수 있다라는 논리는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식생활로 대부분의 질병은 고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식생활을 바꾸는 거는 어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의료보험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시장에 가셔가지고 지혜롭게 풀법을 선택을 하고 맛있게 조리를 하시면 그걸로써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고, 훌륭한 약물이 되는 거고, 훌륭한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죠? 역설적이게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식생활을 변화시키면서 잘 관찰을 하시고 이러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람은 왜 채식을 하면은 건강한 신체를 되찾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원래 채식을 하던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채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치예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갑작스럽게 곡물 생산이 거의 2배가 증가를 하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그거는 이제 질소 비료가 이제 공장에서 합성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소 비료의 합성량하고 곡물 생산량이 똑같이 이렇게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증가된 곡물 생산이 남아도는 곡물이 많았기 때문에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료로 이용하게 된 거죠. 가축 사료를 이용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열로 발생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고기가 되니까 곡물의 소비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육류 소비가 80년대부터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류 문제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4대강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KTX 타고 오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홍모모 씨가 이제 4대강은 그것 때문에 아니다, 연마기가 만든 것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다, 4대강 때문이다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녹조가 생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질소와 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기사가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연계가 더 돼야 되는 거죠. 인과 질소는 어디에 나오냐? 그렇죠. 축산 분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4대강에 있는 축산 분뇨들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계속 흘러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면박이가 막음으로써 축산 오폐수가 바다로 나가지 않고 막혀가지고 거기서 녹조 라떼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제 축산 오폐수가 적어지면은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대에서 10년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결국 학위를 땄는데 혼자 이제 하기는 아까우니까 이제 채식 치유학이라는 책으로 일단 모자란 실력이나마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림이 116개, 표가 88개가 있어요. 그리고 출처도 이제 수천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출처는 제가 못 써봤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채식에 대해서 좀 더 고급 정보를 원하시면 이거를 좀 한번 도서관 같은 데 신청하시면 구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안 되시는 분은 도서관에서 빌려오시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직접 사서 판매가 교보 인터넷에서만 되고 인터넷 교보에서만 되고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밝혀드릴 내용은 이 책에 있는 제가 이제 10개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인체에는 50조 내지 6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인간은 이제 다세포 생명체잖아요. 그런데 그 다세포 생명체가 보통 한 10개 정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10개 정도. 심혈관계, 그 다음에 비뇨계, 내분비계, 신경계, 골격계, 피부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10개 시스템으로 나눠가지고 각 시스템에서 어떤 채식의 장점이 있는가를 이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개 챕터 중에 오늘은 2개 챕터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주제가 식단의 건강이 몸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골격계 일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은 신경계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뼈 건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지금 학교 급식에 우유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 학교 급식에 우유가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칼슘 공급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유는 이제 그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유의 80%는 포화지방이에요. 제가 이제 콩치즈를 만들려고 한때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콩치즈를 만들려고 이제 논문들을 찾다 보니까 치즈 만드는 법을 먼저 이제 책을 찾게 됐어요. 치즈 만드는 법을 이제 찾으면서 쭉 문헌들을 좀 읽어봤었는데 치즈는 이제 그 우유는 한 97%가 물이잖아요. 나머지 3%가 고용물이거든요. 근데 그 고용물 중에 30%는 탄수화물, 30%는 지질, 30%는 단백질이에요. 대략. 근데 지질의 80%가 포화지방이에요. 근데 치즈나 뭐 이런 유제품은 이 물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형물만 남겨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즈나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아요. 그냥 우유보다 더 안 좋죠. 왜냐하면 물을 다 빼고 고형물만 딱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우유도 이제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있는데 1등급 우유의 기준이 뭐냐면은 밀리리터당 소의 세포가 3,000개 미만이에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생명체들은 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세포는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수명이 한 1년 정도예요. 그런데 뭐 뇌세포나 심장세포 이런 거는 만들면 거의 평생을 쓰죠. 그런데 장내세포는 수명이 3일 내지 일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유를 먹으면 우유에 있는 젖을 만드는 이제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요. 계속. 그래서 200ml다 그러면 소의 세포 3,000개 곱하기 200 대략 한 6만 개가 60만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소에 있는 성분 중에 특정 부분은 췌장에 있는 세포하고 유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자가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연구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칼슘 문제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근거해서 칼슘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뼈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딱딱하고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뼈의 기절 사이사이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들이 한쪽에서는 뼈를 계속 만들고 또 다른
뼈 세포는 뼈를 계속 이제 용출시키고, 이제 두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요. 두 가지 세포는 이제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골 세포는 뼈를 계속 만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골 세포가 뼈 무기들을 계속 이제 침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뼈를 계속 재흡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몸을 최적화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뼈의 건강은 첫 번째 이해할 부분은 밸런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있는데, 조골세포가 활발해지면 뼈가 점점 커지고 단단해지는데, 반대로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 뼈는 점점 밀도가 낮아지고 점점 수축하게 된다. 이해가시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가정이 집에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을 계속 벌어오고 한 사람은 계속 쓰는 거예요. 그 가정이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는 사람이 많이 벌어야 되죠. 근데 쓰는 사람도 버는 것보다는 적게 써야 돼요. 버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사람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집은 점점 탕진되는 거죠. 그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런데 그런 파골세포나 조골세포는 무엇에서 영향을 받냐 이런 활성이.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혈액의 pH, 산성도다. 그래서 pH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산성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폐하니까. 그러니까 그 pH 7.4가 산성이에요. pH 6.8이 더 산성이에요. 그렇죠. 6.8이 더 산성이죠. 그래서 7이 중성이잖아요. 그죠? 인체는 혈액이 pH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죠? 네, 7.4에서 7.4예요. 그죠? 그래서 인체 혈액은 정상 상태가 건강할 때 신체 상태는 대략 약 알칼리 상태예요. 그런데 실험에 의하면 산성이 될수록 점점 뼈의 흡수 면적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도가 높으면 파골세포의 활성이 점점 커져서 뼈는 약해진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몸을 산성이나 알칼리로 만드는 원인은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먹는 음식, 또 하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일종의 난로랑 마찬가지죠. 그죠? 난로에서 따뜻하게 하려면 장작을 넣어야 되고 또 뭘 맞춰줘야 되죠? 불구멍을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연료가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똑같죠. 우리 몸의 장작은 뭐죠? 음식이에요. 똑같이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장작을 태우면 뭐가 나오죠? 기체로? 네, H2하고 CO2가 나오죠. 그래서 그 CO2를 빨리 배설을 해줘야 돼요. CO2는 물에 녹아서 산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거나 이제 복식호흡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막 들때는 사람은 야, 냉수 한잔 마시고 천천히 가래. 호흡을 이제 천천히 하게 하잖아요. 또 뭐 산책 같은 데 가도 참선할 때 호흡을 천천히 하잖아요.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량이 적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죽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천천히 할수록 이제 산소 공급량이 많아져요. 이 책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또 하나는 음식이죠. 그래서 알칼리 음식을 먹느냐, 산성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바로 반응을 해줘요. 그런데
산성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단백질, 특히 육류 단백질이 이제 산성으로 되어있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와 만지라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산에 대한 부담, 로딩이 마이너스는 알칼리고요, 플러스는 산성이거든요. 미리 이퀴벌런트라고 그러는데 이퀴벌런트는 당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화학에서 이제 농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인데 마이너스 2.2 지금 사과나 건포도, 포도주스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은 알칼리예요. 그에 비해서 육류, 특히 체다치즈 26.4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막 이런 걸 먹이시면 가끔은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애들 키우는데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빠 이거 치즈 먹고 싶다 그러면 한번 가끔 사주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먹이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단식으로 현미죠. 현미는 12.5. 알칼리 식품이 아니라 산성 식품이에요. 하지만 이제 현미만 먹지는 않죠. 다른 채소들이나 이런 거 같이 먹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혜롭게 이제 식단을 준비하시려면 이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식단을 짜시면 훨씬 좋아요. 특히 음료수 만드실 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있는 음료수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산 알칼리가 안 맞는 음료수들이 있어요. 그런 거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두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모형들을 나타내면 인체는 섭취량과 배설량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라는 거고, 양의 밸런스는 체내에 쌓이는 거고, 음의 밸런스는 점점 고갈되는 거다. 그런만 이제 개념을 이해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칼슘 섭취량과 대체골, 골절 발생률을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게 칼슘 섭취량이 점점 많아질수록 골절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언뜻 이렇게 TV나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뭐 이런 막 기아 손상 있는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서부에 있는 노인들은 막 기침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재채기 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기의 골절은 사망 바로 한 6개월 이내에 20%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골절을 당하면. 그리고 이제 뼈는 아시다시피 면역세포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죠? 안에 이제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하루에 단백질을 48g을 섭취시켰더니 칼슘 밸런스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죠? 그런데 단백질을 2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칼슘 밸런스가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먹였어요. 142g. 그랬더니 더 많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더라. 왜냐하면 단백질이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예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 애시드. 그러니까 산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미노산은 양쪽성을 가지고 있죠. 산성과 알칼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산성화된다. 그래서 점점 많이 나요.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중간에 막 하세요. 네,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네. 그러면 같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콩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 운동하시는 분들은 예. 트레이너나 이러신 분들은 예. 주로 예.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먹는 것처럼 그렇게 파우더로만 먹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근육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소실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나 계란 흰자나 주로 그거만 먹는데 예. 그분들은 근데 문제가 이제 데미지가 가죠. 제일 먼저 가는 운동을 할 때는 상관없는데 운동을 놓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운동을 할 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인체에 저장이 되거든요. 남아두면. 근데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저장이 되려면 이제 화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탄수화물과 지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탄소, 그다음에 산소, 수소예요. 세 가지예요. CHO거든요. 딱 세 가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다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되게 흥미롭죠. 근데 단백질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질소가 들어가요. 질소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려면 질소를 제거를 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단백질을 만들고. 근데 질소는 뭐로 변해요? 암모니아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잖아. 그 암모니아 그 통 수리하러 가다가 암모니아 질식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라는 걸로 바꿔요. 독성이 없는. 그래서 요소에서 이제 심장으로 가서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은 한 1.2 내지 1.5kg의 어떤 독특한 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간은 되게 고등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등 동물들은 간이 없어요. 이제 고등 생물들은 이제 간을 막 이제 개발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합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간도 이제 1.2 내지 1.5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만들다 못 만들고 그냥 방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암모니아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성 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신 이상자들의 상당수가 단식을 시키거나 단백